자, 이번 장은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해서 하는데 이 강의를 듣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보장, 의료보장에 대해서는요, 법과 관련된 것도 달달 읽어야 돼요. 여기 사회보장, 의료보장에서는 꼭꼭 몇 문제씩 나옵니다. 법규에서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를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측면에서는 사회보장, 의료보장, 그러니까 건강보장이 들어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의료보장이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가 있어요. 의료보장의 사회보험 측면의 건강보험, 또 그 공적 부조 측면의 의료급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국의 의료보장 제도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이라고 한번 봅시다. 사회보장, 소셜 시큐리티. 사회에서 어떻게 보장을 하냐? C라고 하는 원어는 without이에요. 자, 이 curit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cure. 큐라라고 하죠. 그리스어 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심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 불안이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구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과 사회권의 인식이 약했죠.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아프면은 개인과 가족, 친족, 마을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굉장히 미흡했다는 거. 그러면 이 근심, 걱정, 불안, 위기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이런 게 올까요?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질병이요. 예기치 않는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그 다음에 실업, 갑자기 직업, 생계를 해결하는 직업을 내가 놓쳤을 경우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직업 같은 경우 직장에서 그만두거나 나오거나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거나, 또 하나는 내가 했던 장사라든가 사업이 망했을 경우, 문을 닫았을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노령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위기예요. 난 어차피 이제 늙어가겠지. 근데 이 노화로 인한 어떤 장애가 발생해요. 특히 장애는 ADL, 일상생활활동. 내가 화장실 가서 대소변을 내가 보고 내가 혼자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밥을 혼자서 차려서 먹고, 그리고 혼자서 옷을 입고. 이게 바로 ADL인데 Activity Daily of Living. 자, 노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60, 50이,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요, 50이 평균 연령이었어요. 40에서 50.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그래서 80에서 90 사이에 돌아가셔요. 대부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근데 이 노령으로 인해서 ADL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 치매가 올 수가 있죠. 이게 하나의 나도 늙으면 이제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가족 중에 다른 사람 보면은 요양원 가고 요양병원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나한테, 내 가족한테 이런 게 오면 이것도 하나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장애, 실업, 노령이 사회적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개인이 해결했어요. 자, 개인이 해결하다 보면은 치매 노인을 데리고 있을 때 망령이라고도 얘기를 해서 저 노인네 망령 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학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하기 힘든데, 나도 살기 힘들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는 오래 살고 있고 자식은 아직 어리고, 그러면은 그 노인들을 학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노인 학대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러면서 들어온 게 이제 노인과 관련된 우리 이제 보험이 들어왔죠. 그 장기 요양 보험이 들어온 거예요. 노령화가 되면서. 자, 이게 바로 네 가지가 이런 사회적 위기인데, 근대 이후에 이것을 최초로 인정한 것, 이런 것을 사회가 해결해야 되고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 그게 최초의 근대적 사회보장법이 뭐냐면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게 이제 최초의 이제 구빈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최초의 공공보조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사회보험법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 비스마르크 대통령 이제 질병보험법, 그리고 산업재해보험법, 최초의 실업보험법은 영국의 국민보험법 1911년도.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위기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가 바로 사회보장이에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근데 이때 이 개인을 보호하는 것보다 개인과 가족까지 같이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의 정의를 보면은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버리지 정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노동기구 정의가 있고요. 세계노동조합연맹 정의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상의 정의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습니다. 자, 관련된 근거법이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어요. 그 교재를 보시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족 중에 돌아가셔야 될 분이 돌아가시면은 뭐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젊은 엄마가 죽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망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이게 다 사회적 위험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자, 국민을 보호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돈이 필요하죠.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필요한 소득이나 다른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데 사회서비스로 바뀌었어요. 사회보장에는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있고요. 공공부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예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사회보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사회보장의 역사를 보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근데 자격 있는 빈민과 자격 없는 빈민, 또 빈곤아동 세 부류로 나눴어요. 자격 있는 빈민은 뭐가 있을까요? 건강한 불황자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교정원이나 작업장에 입소시켜서 강제 노역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성금지를 처벌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자성금지 등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처벌하면서 일을 안 하면 그러면은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선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을 아예 금지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자격 없는 빈민 같은 경우에는 노령이나 불구 또 모자 세대 혼자 키우는 엄마가 혼자 키우는 이럴 경우에는 자선원 구빈원에 입소시켜서 집단 수용 또 빈곤아동 같은 경우에는 가정 위탁에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8세 이상의 아동은 도시의 상공인들에게 맡겨갖고 훈련을 시켜갖고 뭐 장사를 하게 하거나 뭐 그런 게 그게 바로 도제화예요. 이게 1601년도 엘리자베스 그러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서 엘리자베스 시대에 그때 푸어 로우라고 하는 구빈법이 시작됐어요. 구빈법.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정이 됐죠. 요거는 1601년에서 200년 후에 신구빈법 해갖고 1834년도에 2단계를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 또 작업장 수용의 원칙, 열등 처우의 원칙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구빈법하고 신구빈법을 보면은 이거보다 이게 좀 가혹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보호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어요. 신구빈법은 200년 후인데도 더 많이 발전을 했는데 더 후퇴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게으름이나 독립심의 부족으로 빈곤이 발생한다라고 본 게 바로 신구빈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했어요. 신구빈법. 그 다음에 이제 국가부조법이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 국가부조법. 영국의 1948년도에 영국의 빈곤 문제가 가장 큰 사회악으로 대두가 된 거죠. 1948년도면은 그 당시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3년 후예요. 이 당시에 빈곤 문제가 굉장히 그 사회악으로 돼서 1984년 국가부조법이 제정이 됐고 빈곤은 사회적 책임이다라는 거. 1948년도 나온 게 이제 국가부조법.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죠. 이 신구빈법이 가혹화가 된 다음에 1901년 정도까지는 이게 좀 힘들었는데 1948년 되면서 국가부조법에 의해서 더 이상 빈곤은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저임금 혹은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니까 최저생활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래서 국민은 최저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바로 국가부조법.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꽤 오래전부터 이런 게 발생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가 그 발전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공공부조제도죠. 이거는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 측면에서 발전을 한 거고, 사회보장제도를 그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보면은 독일의 이제 사회보험에서 비스마르크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제도화했어요.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는 그 1911년에 국가보험법 제정해갖고 질병, 노동재해, 폐질은 질병이에요. 더 심한 질병을 폐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노령보험을 총괄하게 해서 유족연금제를 설치한 게 1911년도입니다. 자, 영국에서는 이 이후에 1897년에 이제 근로자 재보상법, 그 다음에 1908년에 이제 노령연금법을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191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보험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영국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1942년에 요거 국가부조법을 만들기 전 1942년 어떤 거를 내놨냐면은요. 비버리지, 그러니까 베버리지라고 하죠. 그냥 베버리지 보고서. 예전에는 비버리지라고도 했는데 베버리지 보고서. 베버리지 리포터를 내놓습니다. 1942년. 이게 그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 제도의 전형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버리지는 사회 재건을 막는 5대 해악을 제시했어요. 빈곤, 질병, 무지, 그 다음에 불결, 나태. 그래서 빈곤 같은 경우에는 소득보장, 질병은 의료보장으로 해주자. 무지는 교육을 시켜야죠. 불결은 주택정책을 해야 된다. 나태는 직업하고 노동정책을 하자. 이래서 사회보장의 체계를 수립한 것이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건 뭐냐면은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 받아들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영국의 가족수당법, 국민산업재해보험법, 그 다음에 국민보험법, 그리고 국가보건서비스법, 국가부조법, 아동법 등 체계적인 사회보험제도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민이라든가 뭐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이제 영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베버리지 레포트를 여기서부터 구빈법, 신구빈법, 국가부조법, 그 전에 베버리지 보고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게 프로세스를 통해서 영국은 모든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기틀을 마련하는 가장 큰 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사회보장으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왔죠. 그죠? 이때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4년에 뉴딜 정책을 얘기했고요. 이러면서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그리고 사회보장법을 추진을 해갖고 1935년에 의회가 통과됐죠. 사회보험 공공부죠.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규정하고 실업보험, 노령연금 제도가 이제 포함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우리가 보면은 독일의 사회보험, 영국의 사회보험, 그 다음에 미국의 사회보험이 대표적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세계 경제를 휩쓴 그러니까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뉴딜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보장법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섰는데, 문제는 지금 보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보험이 의료보장 측면에서 강제성인데, 여기에서는 의료보험이 강제성이 아니에요. 임의보험이에요. 민간보험이에요. 예를 들면 대학생하고 교직원 의료보험이 따로 있고요. 또 의과대학 부속병원하고 그 병원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지정병원 계약에 따른 의료보험이 따로 있고요. 또 블루크로스 의료보험조합하고 블루쉴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의료보험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미국 의료보험의 주축이 됐죠.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그러니까 전국민 의료보험이 아닌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회보장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사회보장 개념과 사회보장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보장의 원칙은 뭐가 있을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베버리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얘기한 베버리지 원칙. 베버리지 원칙. 자, 요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베버리지 원칙 첫 번째가 정액급여. 자, 정액급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균일하게 생계가 급여된다는 거. 생계급여. 균일한 생계급여, 정액급여. 정액급여. 실업이나 장애, 또 퇴직 등으로 인해서 수입이 중단 또는 종료된 이후에 근로소득 수준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수입이 많던 적던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액수, 똑같이 만약에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뭐 예전에 내가 의사였는데, 뭐 내가 교수였는데, 아니면은 내가 저 밑에 하층에서 노동계층이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100만 원을 그냥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액수. 정액급여. 이게 첫 번째 베버리지 원칙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정액기여가 있어요. 정액기여. 정액기여를 보면은요,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는다라는 거.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용하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지불하는 객출금, 이게 기여금이라고 그러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낸다는 거예요. 이건 동일한 금액으로 받는 거고, 이건 동일한 금액으로 낸다는 거. 이게 정액기여예요. 그 다음에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이죠. 이거는 그 지방마다 단일한 행정국을 설치하는 거. 네 번째가 급여 적절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급여 적절성. 이런 어떤 돈을 주거나 서비스를 할 경우에 급여 적절성. 자, 이건 뭐냐면은요,
급여 수준이 빈곤선 개념에 입각해야 된다는 이런 급여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서비스나 돈 같은 것들이 최고 수준이 아니라 적정 수준. 적정 수준. 그러니까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에 적절해야 된다. 그래서 급여의 지급 기간은 국민의 욕구가 존재하는 한 중단돼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포괄성의 원칙이 있어요. 포괄성. 컴프레hensive죠. 포괄성은 뭘까요? 컴프레hensiveness. 적용 대상과 적용 사고가 모두 포괄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럼 적용 대상의 포괄성은 뭘까요? 신분이나 수입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계급이나 작업 집단의 어떤 직업 집단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의무적. 또 하나 적용 사고는 모든 욕구를 포괄해야 된다. 실업, 질병, 노령.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와 같이 부양자 상실의 위험. 장래, 혼인, 출산과 같은 특별 지출의 경우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적용 대상도 전 국민이 대상이 되고 또 적용 사고도 넓게 보장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포괄성의 원칙. 자, 포괄성에서 적용 대상과 적용 사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포괄성이 적용 대상과 적용 사고. 이게 바로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버리지 원칙에서 정액급여, 정액기여, 뭐 급여 적절성, 포괄성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해서 보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액급여가 뭔지, 정액기여가 뭔지 그게 보기로 풀이해서 베버리지 원칙과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회보장의 원칙에서 베버리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고 큰 틀에서 두 번째 틀이 뭐가 있냐면은 ILO의 사회보장 원칙이 있어요. ILO의 사회보장. ILO가 뭐냐면 국제노동기구예요. 국제노동기구는 대상의 보편주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인식이 생겨서 전 국민을 컴프레hensive하게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또 비용 부담은 공평성 있게, 즉 뭐 전체 재원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피고용자의 부담 한계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보험 자체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거는 나머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ILO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원칙이에요. 또 하나 세 번째 급여 수준의 적절성 원칙. 그러니까 부양 수준 원칙이나 균일급여, 비례급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여 수준은 각 개인의 생활 수준에 상응해야 되고 최저 수준까지는 누구에게나 동일 급여를 제공하고 최저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급여 수준의 적절성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틀로 이제 두 가지 사회보장의 원칙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베버리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베버리지 원칙은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에 우리가 이제 원칙을 봤으면은 목적을 한번 봅시다. 사회보장의 목적. 왜 사회보장이 필요한 건지, 필요성, 목적 다 비슷할 수가 있죠. 사회보장의 목적. 필요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필요성. 목적 및 기능. 자, 목적 첫 번째, 생활의 보장과 생활의 안정이에요. 생활의 보장 및 안정.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또 해외 같은 경우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수준이 굉장히 향상됐어요. 현대 사회보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최저생활 보장에서 지금 더 나아가고 건강하고 안심되는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 혹은 생활의 안정이 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해요. 두 번째, 개인의 자립 지원.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가 이제 어떤 질병이나 사고, 뭐 장애, 혹은 기업의 도산, 또 체력이 쇠퇴하는 노령기에 자력으로 혼자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울 때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자립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가정기능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가정기능 원칙. 가정기능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령으로 해서 아프다 그러면은 그 밑에 젊은 아들이나 며느리, 딸들이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들이나 딸이 낳은 그 손자, 손녀를 봐주고 그리고 손자, 손녀가 크면은 아들, 딸 그 밑에 그 손자, 손녀가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양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핵가족 제도, 그리고 생활 환경하고 생활 의식도 변화되고 있어요. 건강 수명이 연장되고 있어요. 고령화, 맞벌이 부부 증가, 부모 봉양은 해야겠고, 육아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가정 기능을 그 가정의 역할의 기반이 취약해지면은 사회가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보장을 통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 보장의 목적이 예전에는 생활의 보장 및 안정, 개인의 자립 지원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있다는 거. 가정의 기능 지원. 요거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회보장의 기능을 한번 봅시다. 목적이 있다면 기능이 있어요. 자, 긍정적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를 해주는 사회적 기능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어떤 경제적 기능, 그러니까 실업수당하고 연금을 주잖아요. 경제적 기능.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제2의 예산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회보장은 정치적 기능이 있어요. 중산층의 형성에 기여해서 그러니까 아주 극단층, 그러니까 빈곤 문제 해소,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를 해소를 하면은 중산층의 형성에 기여를 해요. 그럼 정치적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고소득자층하고 저소득자층보다 중산층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중산층의 기능을 올려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보장의 부정적 그 기능을 보면은요, 개인주의 경향을 만연시키죠. 왜? 나는 가족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내가 혼자 벌어서 내가 쓸 수 있다. 개인주의 경향이 만연이 되어서 이게 만약에 과용이 되고 남용이 되면은 근로의욕을 이제 감퇴시키죠. 조금만 뭐 1년 다니다가 그 다음에 뭐 내가 한 달에 이제 얼마씩 나오니까 그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난 뭐 그만두고 다시 취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보장의 기생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역기능, 부정적 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보장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내지만 그 개인을 고용한 고용자 측면, 사용자 측면에서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부담이 과도할 경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임시직을 선호를 하죠. 그렇죠? 기업 측면에서는 임시직 혹은 시간제 근무.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왜곡이 돼요. 암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기능하고 그 다음에 역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이거를 그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보장의 형태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보장의 형태. 크게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사회보험이 있어요. 두 번째가 사회보험하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나왔죠. 세 번째가 사회서비스. 이게 예전엔 사회복지서비스였는데 지금 사회서비스로 바뀌었어요. 이 세 가지. 특히 우리나라 사회보장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에는 소득보장하고 의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에는 큰 틀로 나눠요. 하나는 소득보장, 하나는 의료보장.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그럼 사회보험의 소득보장 뭐가 있을까요? 우리 4대 보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4대 보험. 연금,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그쵸? 그 다음에 산재연금.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이제 의료보험으로 나가는 거죠. 의료보장에 건강보험이 나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득보장이 연금, 대표적인 게 이제 연금이에요. 의료보장에는 건강보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득보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는 거고, 의료보장은 의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의료보장에는 건강보험이 있고 산재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들어가요. 그럼 공공부조의 소득보장은 뭐가 있을까요? 공공부조의 소득보장에 기초생활보장.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의료보장은 뭐가 있냐면은 의료급여가 있어요. 이 범위를 나누셔야 돼요. 사회보장의 큰 틀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보험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있고 공공부조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에는 노인복지 서비스,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네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대상별 사회서비스에서 보면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가정복지인데 기능별로 또 나눠요. 사회서비스. 가사 간병방문, 자, 노인돌봄 서비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형태의 가장 큰 틀이에요. 요거는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보험의 소득보장에 연금, 고용, 산재보험하고 산재연금 같이 되어 있어요. 의료보장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죠. 자, 그러니까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이게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보장 형태. 자, 요거는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에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하고 사회서비스로 나누는데, 자,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피용자와 고용주 공동 부담을 하죠. 그 다음에 의무적 가입하고 기여 기록에 따라서 어떤 급여 수준이나 기초한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공공부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객출을 하는 거죠. 강제로. 객출한 걸 재원으로 해갖고 사회보험 같은 거 소득보장, 의료보장으로 하는데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뭐를 재원으로 조달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조세, 세금.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의료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회보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보험료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조세에서 나가요. 조세. 서비스, 이게 그러니까 세금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현물 형태죠. 의료나 재활, 보육,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의 어떤 주체, 그 다음에 대상,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재원,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비교가 있거든요. 자, 먼저 봅시다. 사회보험의 주체는 누굴까요? 사회보험의 주체. 정부하고 보험자예요. 정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뭐 그런 어떤 보험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대상은 전 국민이죠. 전 국민이 대상이 되고요. 내용이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족수당, 그 다음에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고요. 공공부조의 대상은 뭘까요? 공공부조는. 자, 공공부조는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회보험의 주체는 정부하고 보험자인데 공공부조의 주체는 딱 하나, 정부예요. 여기서는 정부하고 보험자입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들어가는데 여기 공공부조는요, 정부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죠. 국가의 정부가 하는 거예요. 공공부조. 대상은요, 전 국민 아니에요. 빈민이에요. 빈민. 가난한 사람. 그래서 생계를 보호해주고 의료급여, 자활보호, 뭐 교육보호, 고용보호, 해상보호. 그 다음에 이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세가 되는데 사회보험은 기여금이나 객출금이 되는 거죠. 객출금, 기여금. 강제집행. 사회서비스는요, 재원은 누가 될까요? 재정보조금, 현금. 그리고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요보호자 또는 전국민,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주체, 대상, 내용, 재원을 이거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을 봤을 때 여기 사회보험의 이제 특징을 한번 봅시다.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 같은 특성은 사회성. 그러니까 사회평등, 사회정의, 사회평화 등의 사회성을 띠고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공익성 추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성이죠. 예를 들면 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발적 사고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우발적 사고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경제적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준비의 사회적 한 형태인 보험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 그래서 공통된 위험에 대한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보험성. 그 다음에 이제 강제성이 있어요. 당연히 국민의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 걷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양성이 있죠. 부양성, 가입자가 능력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로 그러니까 조달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 보험료가 높아져요. 그렇죠? 건강보험료도 높아져요. 재산이 많아지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보험하고 민간보험의 비교를 굳이 보자면 민간보험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사보험. 예를 들면 뭐 실비라든가 뭐 삼성생명, 무슨 생명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사보험, 민간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뭐 원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입 안 해도 되는데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강제 가입을 하지만 민간보험은 임의 가입을 해요. 사회보험은 능력 비례 부담인데 민간보험은 내가 내고 싶은 대로 뭐 그렇게 해서 능력이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급여, 서비스 수준을 봤을 때 균등급여, 사회보험은 뭐 내가 그 부자이거나 뭐 가난하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어떤 수술을 받거나 어떤 그 뭐 시술을 받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민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차등급여죠. 돈 내용에 내가 만약에 7만 원을 냈거나 혹은 만약 10만 원을 내거나 20만 원을 내거나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진다는 거. 이게 바로 차등급여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로 들어가 봅시다.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스스로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의료급여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빈민이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업 내용은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그 다음에 이재민 구호, 의상자 예우, 불황인 보호 사업이 있어요. 공공부조는 현금이나 서비스를 개인한테 제공을 해주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고 주로 빈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그 국가나 지방자치 혹은 민간 부문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나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이나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정의 사회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가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다른 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경제적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해줘요. 현금이죠. 근데 사회서비스는 경제적 보장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원화, 그러니까 비금전적, 비경제적 부분까지 해준다는 거. 금전 플러스 비금전적. 근데 대부분 현물 서비스가 주가 되지만 원칙은 경제적 보장도 되고 생활의 원어, 육성, 갱생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에서 봤을 때 그 기초연금이 있어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기초연금법이 2014년 7월 1일 시행이 돼갖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이게 그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시행됐다라는 거. 수급 대상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기준연금액을 보면은 일반 수급자가 최대 25만 3,750원, 저소득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물가,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복지 정책의 어떤 변화와 방향을 보면 현대복지 정책의 어떤 트렌드를 한번 봅시다. 제도성으로 지향을 하고 있고 시민적 권리 차원, 또 전체 인구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관심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개인의 치료에서 이제 사회개혁, 민간 후원에서 정부 후원과 공공성의 차원으로 가고 특수한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보장하고 뭐 여러 가지 급여 문제 이런 거는 그 법률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법률이랑 법규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에서 사회보험 했죠. 사회보험에서 큰 틀로 의료보장이 나와요. 의료보장. 큰 틀에서. 의료보장의 이제 건강보장으로 한번 봅시다. 자, 최초의 의료보장은요, 독일의 비스마르크 제상의 1883년 질병금고, 시크니스 펀드예요. 금고. 우리가 펀드 모집한다 하죠. 이 금고는 펀드라는 것인데, 이게 그 보험자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시작했어요. NHI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건강보험이 오스트리아하고 영국, 그 다음에 소련, 일본 등에 파급됐고 나중엔 칠레, 페루, 그러면서 국가보건서비스, 영국에서는 NHS로 전환했어요.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한 축이다. 맞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의료보장을 왜 해야 되냐? 자, 의료보장의 그 일반적 목표는 뭐냐면 예기치 못한 의료비의 부담으로 인해서 국민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로 의료보장의 대표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장의 기능을 한번 봅시다. 의료보장의 기능.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이죠. 의료보장. 뭐 국민건강보험도 들어갈 수 있고 의료보장에 의료급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건강보험 봅시다. 건강보험에 이제 5가지 요소 보면은 우연적 사고를 대비하고 경제적 불안에 대해서 대비, 그 다음에 확률 계산에 의해서 객추를 한다라는 거, 의료보장의 그 어떤 그 개념이 여러 가지 이제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럼 기능을 첫 번째 보면은요, 1차적 기능이 있어요. 1차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의료를 확보를 해줘요. 필수 의료 확보해주고, 두 번째 2차적 기능은 이게 사회 연대성을 제고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층 간의 최저 생활을 보호하는 원리를 동원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연대를 통해서 사회를 통합한다라는 사회 연대성. 2차적 기능.
사회 연대의 기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있어요. 2차적 기능이 중요하죠. 소득의 재분배.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부담과 관계없는 균등한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10,000원을 냈건 10만 원을 냈건 이런 어떤 그래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근데 이게 우리가 건강보험비를 50만 원 내는 사람과 10,000원 내는 사람도 있죠. 재산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건강보험비가 이제 50만 원 내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갈 확률이 많이 좀 낮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많이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득이 재분배된다는 요 개념인데 이 50만 원씩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좀 클 수가 있죠. 하나 이게 사회보험보다 조세의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고 하나는 이제 비용의 형평성 기능이 있어요. 또 급여의 적정성 기능, 위험 분산의 기능. 그래서 요 5가지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의 그 의료보장 기능의 2차적 기능. 첫 번째 사회 연대성 제고. 두 번째는 그 소득 재분배 기능. 또 세 번째는 비용의 형평성. 그리고 급여의 적정성. 서비스가 최고를 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험 분산의 기능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의료보장에는 이제 건강보험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있다고 그랬죠?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의료급여는 뭐라고요? 공공부조예요. 의료급여는 공공부조. 그래서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보장의 2대 지주가 되는 게 이제 의료급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의료보장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산재가 있어요. 산재보상보험. 산재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동시에 보장해요. 1964년에 도입했고요. 중요한 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동시에 보장하는 거. 그 다음에 산재의 특징을 보면은 사업주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로, 그러니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부과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